시간에는 클라인이랑 비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은 페어베언이랑 위니캇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클라인의 영향을 받았던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비욘도 그랬고, 오늘 살펴볼 페어베언하고 위니캇도 클라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런 정신분석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클라인의 영향을 받았지만 클라인이랑은 또 완전하게 다른 그런 이론들을 전개를 했고, 또 프로이트 이론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프로이트의 어떤 충동 개념, 쾌락 원리, 대상, 그런 개념들을 완전히 다르게 자신의 방식으로 이제 정의를 내리면서 이론을 수립한 학자들이고요. 클라인하고 다르게 일단 클라인은 어떤 무의식적인 환상을 강조했다면, 그리고 내적 대상이 이제 내재된 어떤 이렇게 보면 타고난 거라고 봤다면 그런 관점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실제 외부 대상이 개인의 정신 구조를 형성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관계 구조 모델을 이제 수립한 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정신분석 학파 중에 안나 프로이트 학파랑 클라인 학파, 이렇게 주요하게는 두 그룹이 있고, 이 페어베언이랑 위니캇은 그들하고 완전히 다른 제3의 독립적인 그룹에 속한 학자들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먼저 페어베언부터 살펴보면, 페어베언은 이제 쾌락 원리를 따르지 않고 고통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반복 강박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클라인도 가졌었죠. 그리고 클라인은 그걸 죽음 충동으로 설명을 했었고요. 근데 페어베언 같은 경우는 죽음 충동이나 공격성이 되게 강력한 동기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클라인하고 다른 부분이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았던 아동들이 왜 도대체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나쁜 부모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애착을 갖고 충성심을 보이고 헌신하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이해를 되게 하고 싶어 했던 이론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클라인 같은 경우는 그 시기심 개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좋은 내적 대상 혹은 외적 대상을 파괴하고 공격하면서 고통을 반복한다 라고 설명을 했다면, 페어베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쁜 대상을 공격하지 않고 그 대상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통을 반복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설명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떤 시기심이나 타고난 공격성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대상 추구 리비도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대상 추구 리비도라는 건 이제 리비도가 쾌락을 추구한다기보다는 대상을 추구한다 라는 입장인 건데, 쾌락만 추구하는 그런 어떤 향락적인 태도는 되게 2차적인 결과로 봤어요. 그러니까 타자와의 즐거운 관계를 추구하는 게 먼저인데, 우선적인 동기인데, 그게 좌절됐을 때 2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쾌락 원리다.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건 2차적인 거다 라고 봤고, 그러니까 히스테리 환자들의 증상을 설명하는 것도 프로이트랑은 되게 달랐죠.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히스테리 환자들 안에 억압된 성충동이 있고, 그게 만족되지 않았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봤다면, 페어베언은 그 관계의 실패로 인해서 생겨난 정서적인 어려움들, 박탈감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신체적인
증상이 생겨났다. 그런 문제가 신체적 긴장으로 대체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동기는 타자들과 타인들과 접촉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다라고 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모가 아이한테 아무리 고통스러운 경험을 준다고 해도 아이가 부모를 버리거나 피하고 쾌락을 좀 더 자신한테 잘 제공해 줄 만한 다른 대상을 찾거나 추구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추구하는 게 되게 기본적인 동력이다 라고 봤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되게 대상에 의존적인데, 그 대상에 의존적인 인간이 점차 성숙한 인간으로 발달해 나가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의존성에서 벗어나서 점차 동등한 관계,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획득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분석 과정 자체도 이런 방향으로 이뤄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전적인 집착적인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 보다 직접적이고 완전하게 그 대상과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과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존 단계에서 과도기적인 그 중간 단계를 거쳐서 성숙 단계로 가는 게 왜 어렵냐면 그 분리불안 때문에 대상하고 분리될 것에 대한 불안이 너무 강력해서, 그러니까 그 대상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에 대한 유기불안이 너무 강력해서 그 단계를 벗어나서 성숙한 대인관계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병리가 그 일방적인 의존관계에 있을 때 생겨난다 라고 얘기하고, 이때 인간이 내적으로 뭘 겪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병리의 심각성이 결정이 된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런 유아의 내면에서 뭐가 형성이 된지, 뭐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그러니까 내적 대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클라인하고 매우 달라요. 그러니까 내적 대상에 대해서 클라인은 그게 이제 본래적으로 타고난 그 공격성이 먼저 있고, 그 공격성을 투사해서 나쁜 대상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유아가 갖고 태어나고, 계통 발생적으로 선험적으로 갖고 태어나고,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이 경험을 조직하는 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페어배움 같은 경우는 그 내적 대상이 형성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병리적인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형성되는 과정은, 그러니까 유아가 외부의 실제 대상하고 접촉하고 풍요로운 관계를 맺는데 실패했을 때 그 좌절에 대한 보상적 차원으로 내적 대상을 안에 형성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타고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양육자가 아이한테 적절한 대인관계,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경험시켜주지 못하면 내적 대상이 형성되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럼 내적 대상을 형성하게 되는지, 어떤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러니까 유아는, 그러니까 양육자가 나쁜 경험을 하고 그 대상이 나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늘 좋은 대상으로 유지하고 보존시키고 싶어 해요, 그 대상을. 그래서 그 대상에 불만족스럽고 접촉하기 어려운 그런 특성이나 측면들을 나쁜 대상으로서 자신 안으로 내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인은 되게 투사 기제를 많이
설명했다면 페어베어는 내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쁜 것은 부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좀 늘 좋은 대상을 유지시키고 싶어 하고 자기 자신이 나쁜 대상을 내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부분을 떠맡고. 그러니까 자기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애착을 갖는 그런 대상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안에 나쁜 것들을 담고 그것들을 내가 통제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나쁜 대상이 외부에 있고 그것을 내가 통제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그것을 내 안에 내사해서 그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부모의 나쁜 측면들, 자신한테 좌절을 안겨다 줬던 그런 경험의 측면들을 나쁜 대상으로 내사를 하게 되면 그 대상들과 또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아가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페어베어이 얘기한 자아 개념이 또 프로이트가 얘기한 자아 개념이랑 또 완전히 달라요. 프로이트가 얘기한 자아는 뭐 초자아랑 뭐 이드와의 관계를 뭐 중재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페어베어이 말하는 자아는 좀 현실의 외적인 대상들과 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리비도 에너지를 그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통일되고 완전한 구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어떤 자아라는 구조, 초자아라는 구조가 있고 리비도가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페어베어는 그게 따로 떨어져서, 구조랑 에너지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같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자아는 리비도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구조고 대상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적 대상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 자아가 그 각각의 대상들과 관계를 맺는 여러 가지 자아들로 또 분열이 되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복잡한 이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또 어떤 내적 대상들이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페어베어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아가 엄마랑 맺게 되는 그 관계 특징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 내적인 대상들이 내사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계 경험은 기본적으로 만족스럽거나 아니면은 불만족스러운 2가지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만족을 주는 어머니와의 관계 경험은 뭔가 이상적이고 좋은 내적 대상으로 내사가 되고, 만족을 주지 않는 어머니와의 경험은 거절하는 내적 대상으로 내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거절하는 내적 대상보다 더 고통스러운, 유아를 고통스럽게 하는 대상은 이런 거예요. 약속만 하고 희망만 주고 기대감만 주고 실제 만족은 주지 않는 그런 대상. 여기서는 이제 유혹하는 어머니라고 하는데, 이 유혹하는 어머니와의 경험이 내사된 건 이제 흥분시키는 내적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내적인 대상들이 내사됨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래는 외부지향적인 그런 자아의 리비도가 이제 자아가 분열이 돼서 그 각각의 내적 대상 관계에 얽매이게 돼요. 이런 흥분시키는 대상, 거절하는 대상, 이상적 대상, 각각의 내적 대상으로 대상한테 얽매이게 돼서 또 이 각 대상에 얽매이게 되는 자아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부차적인 자아들의 이름을 붙여줬는데, 흥분시키는 대상에 연결되는 건 리비도적인 자아고, 거절하는 대상에
연결되는 건 반리비도적 자아. 그러니까 반리비도적이라는 건 그러니까 대상을 원래 추구해야 되는데 거절하는 거잖아요. 리비도는 대상 추구적인데 거절하는 거니까 반리비도적이다 라고 해서 반리비도적 자아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반리비도적 자아, 그리고 이상적인 대상에 대해서 관계 맺는 건 중심적인 자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열된 자아와 내적인 대상들은 각 유아의 개인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내적인 환상 속에서 되게 복잡한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이 관계의 유형이 개인의 외부 대인관계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거를 도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전체적인 원래 통일체의 자아인데 이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내적 대상들이 생겨남에 따라서 자아가 쪼개지는 거죠. 그리고 각 쪼개진 자아들은 서로 다른 대상들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것과 동일시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관계를 맺고자 해요. 내적 대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 패턴이 형성이 돼요. 그들 간에. 그래서 이 조합들이 되게 다양하고 페어베언이 자기의 이론에서 이 되게 다양한 조합들에 대해서 되게 복잡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적 자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현실 대상하고도 관계를 맺고 또 이상적인 대상하고도 관계를 맺는 그런 부분인데 각각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이제 리비도적인 자아와 흥분시키는 대상을 보면 리비도적 자아는 지속적으로 흥분시키는 대상, 그러니까 약속만 계속하고 이런 거죠. 엄마가 놀아줄게 라고 해놓고 바로 놀아주는 게 아니라 잠깐 좀 이따가 놀아줄게, 뭐 내일 놀아줄게 라고 약속만 하고 실제로는 놀아주지 않는 그런 엄마와의 경험이 흥분시키는 대상을 형성시키는데 그런 흥분시키는 대상으로부터 만족을 얻고자 하는 희망을 계속 가져요. 리비도적 자아는. 그걸 계속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환상화된 연결고리를 계속 갖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게 역설적인 게 흥분시키는 내적 대상하고 관계를 형성한 리비도적 자아는 계속 희망을 갖고는 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을 갖기를 원하고 그 대상을 원하지만 동시에 그 기대가 만족되는 상황을 원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신의 그게 만족되게 되면 흥분시키는 그 대상이 자신을 더 이상 원하지 않을 거다. 자신과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대상이 나한테 더 이상 약속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떤 실제적인 그 관계에서의 충족감을 느끼는 상황을 피하고 계속해서 좌절 경험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패턴 속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나쁘게 나한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떠나지를 못하는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 것보다 나쁜 대상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 리비도적인 특성이 이런 거죠. 대상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 나쁜 대상일지라 하더라도 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얻는 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리비도적 자아와 거절하는 대상을 알아보면, 반리비도적 자아 같은 경우는 리비도적인 그 갈망들이, 대상을 추구하는 갈망이 좌절됐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증오와 공격성과 파괴성이 가득한 어떤 자아인 거예요. 이 반리비도적 자아는 자신을 거절하는 대상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고 만족을 주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어머니의 측면하고 동일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분시키는 대상, 자기한테 자꾸 뭘 해주겠다, 만족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강한 분노를 느껴요. 공격을 하고. 그리고 또 흥분시키는 그 대상이 가져다주는 기대감과 희망감을 그대로 받아서 그 대상을 믿고 따르고 그 대상을 원하는 그런 리비도적인 자아를 되게 증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적 대상과 자아의 일부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자기 파괴적이고 자기 처벌적인 그런 측면의 원인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게 분석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증오를 드러내는 내담자의 경우, 그러니까 되게 의미 있는 관계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분석가가 흥분시키는 대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흥분시키는 대상을 공격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프로이트의 초자아 개념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이기도 한데, 다른 점은 프로이트의 초자아는 이게 반사회적인 충동, 허용될 수 없는 충동의 파생물에 대한 사회적인 공격이고 본질적으로 되게 도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반면에, 반리비도적 자아는 도덕 이전의 것, 그러니까 부모와 맺는 초기 관계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자기처벌적인 기능을 하는 게 이 반리비도적 자아와 거절하는 대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심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대상이 있는데, 중심적인 자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부 현실의 사람들과 실질적인 관계를 맺는 자아에 해당해요. 근데 이 중심적인 자아는 이 나쁜 대상들, 그러니까 거절하는 대상이나 흥분시키는 대상을 도덕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내면화하게 된 그 이상적인 대상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부분이에요. 중심적인 자아는. 그래서 중심적 자아는 그러니까 이상적인 대상하고 연결됨으로써 그 다른 부차적인 나쁜 대상들로부터 자아의 그 관심을 돌리고 주의를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적인 대상이 요구하는 그런 기준들에 맞춰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 실제 대인관계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키려고, 실제 외부 대상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분석의 방향은,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이 갖고 있는 그 내적 대상 관계, 병리적인 내적 대상 관계, 중독적인 내적 대상 관계를 내담자가 포기하고 새로운 새로운 대상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게 분석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분석에 내담자가 오면은 그 분석가와의 관계에다가 자신의 과거 대인 관계, 내적 대상 관계 유형을 전이시키려고 하고, 실제로 전이가 일어나야지 분석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어떻게 그것을 다른 유형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분석가라는 어떤 실제 대상이기도 한 좀 그런 대상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죠. 내적 대상에 대한 애착을 포기한다는 게 분리불안을 계속해서 가져오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버려도 내가 대상과 분리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분석가가 뭐 믿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담자 스스로도 그런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분석에 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례에서 어떤 여성 내담자가 자신이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리고 분석에서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우울감이나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분석가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기뻐해주기보다는 분석을 그냥 중단할 거라고, 그러니까 자신하고 단절될 거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자신이 정신적으로 나아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과 멀어질까 봐서.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우울감이나 패배감, 수치심을 느낄 때, 부정적인 걸 느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연결된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느끼면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케어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불쌍하게 여겨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의 그런 문제들을 버리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분석이다라고 페어베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프로이트랑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충동이라는 거는 좀 부차적인 걸로 계속해서 다뤄지는 이론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페어베어는 이론이 되게 애매하다고 비판이 맞는 게 그 완전한 자아라는 개념도 애매하고 그 대상과 어떻게 새로운 관계 유형을 맺을 수 있는지, 관계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 제시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대상과 맺을 수 있는 건강한 애착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비판을 받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페어베어는 병리적인 파트에 많이 초점을 맞춘 이론이고, 이제 살펴볼 위니캇의 경우는 좀 병리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다르게 정의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접근한 이론가예요. 그리고 좀 이건 위니캇의 이론은 좀 정상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잘 기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니캇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억압된 충동들을 조율하거나 중재하는 그런 자아 기능보다 주관적인 자기감,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서 되게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갖는 게 되게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데 중요하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병리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서 자기와 연결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적절한 양육 환경을 제공을 받아야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 라고 얘기해요.
폐허변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대상을 추구한다라고 인간이 대상을 추구한다라고 본다는 점인데, 폐허변 이론을 되게 많이 비판한 학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폐허변 같은 경우는 실제 외부 대상과의 경험이 됐을 때 그 좌절 경험이 되게 유아에게 위협적이고 병리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위니캅 같은 경우는 그 좌절 경험, 대상으로부터 분리되고 대상과 경험에서 좌절을 경험하는 게 인간의 발달에 되게 중요하다, 자기감의 형성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을 되게 황폐화하고 망쳐놓고 폐허변이 얘기했듯이 나쁜 내적 대상들을 내사해서 되게 병리적 대인관계를 만든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분리 경험 자체가 한 인격으로,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인간이 어떻게 자기와 연결돼서 살아갈 수 있는지, 삶의 의미를 느끼면서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그 조건과 과정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 나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러니까 어떤 외부 자극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자극으로부터 뭐 피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반응하는 인간이 아니라 참 자기로서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되게 이상적으로 보면서 그것이 가능한 조건들을 탐색한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인간이, 그러니까 위니캅이 본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인간은 존재의 연속성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방식과 속도에 따라서, 자신의 그 페이스에 따라서 어떤 그 개인적인 정신적인 실제와 개인적인 신체감을 획득하는 그런 잠재력을 발휘하는 인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하는 인간이 되게 건강한 인간이라고 본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자기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라고 본 거죠. 근데 이 참 자기로 살아가는 게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외부 환경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게 제공되지 않으면 거짓 자기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짓 자기라는 건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의 요구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자기인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그냥 잘 기능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생동감 있는 삶, 자기 자신으로 산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의 경험과 접촉하는, 예를 들어 그 정서중심 상담들 있잖아요. 게슈탈트 치료, 그리고 뭐 인간중심 상담, 로저스의 그런 상담 이론들이 사실 이런 위니캅의 이론적인 입장하고 되게 맞닿아 있는 입장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안아주는 환경, 충분히 좋은 엄마,
경험, 이 먼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단순히 유아가 가진 어떤 욕구들, 생물학적인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게 좋은 엄마는 아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아를 한 인격으로서 대해줄 수 있는 엄마가 충분히 좋은 엄마인데, 인격으로 대한다는 것이 뭔지 되게 그게 추상적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위니컷은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아를 한 인격으로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어머니가 충분히 좋은 엄마인데, 그런 어머니가 도대체 어떤 어머니냐 라고 얘기하면서 쭉 그 특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간략하게 보면, 좋은 어머니, 충분히 좋은 어머니는 일단은 모든 요구들을 만족시켜 줘야 돼요. 만족시켜 주면서 유아의 환상을 실현시켜 주기도 하고, 유아가 혼자서 놀 수 있도록 놔두기도 하고, 또 좌절을 경험하게도 해주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측면의 경험들을 제공하는 그런 엄마가 충분히 좋은 엄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제 유아의 소망을 실현시켜주는 어머니가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클라인이 봤던 그 유아의 내적 세계랑 위니컷이 봤던 내적 세계랑은 되게 다른데, 위니컷이 봤던 유아의 세계는 그렇죠. 되게 유아가 통합되지 않은 비통합 상태에서 그냥 순간순간의 흐름에 표류하는 존재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어떤 욕구가 자발적으로 떠오르고, 그것들이 충족이 되면 다시 존재의 연속성을 경험하게 된다. 자기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클라인 같은 경우는 되게 유아의 환상 세계가 공포와 편집 불안과 어떤 분열과 되게 전쟁터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위니컷의 경우는 어머니가 적절한 양육 환경만 좀 제공해주면 크게 클라인이 봤던 것처럼 공포스러울 일이 없는 세계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유아는 자신의 그 욕구와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욕구랑. 그게 그걸 충족시켜주는 어머니의 돌봄과 만나서 그게 실제로 실현되는 경험을 했을 때, 그러니까 환각의 순간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데 이루어졌어. 그런 걸 경험하면서 자기가 어머니라는 외부의 대상을 창조했다라는 전능 환상을 갖게 돼요. 전능감을 갖게 돼요. 이렇게 자기가 외부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라는 주관적인 전능감을 경험하는 게 자기감 형성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위니컷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 시기에 자연스럽게 1차적인 모성적 몰두라고 위니컷이 불렀던 상태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욕구보다, 자신의 삶보다 유아의 삶과 생명과 모든 활동에 정말 온전하게 모든 관심을 쏟으면서 유아를 돌보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유아가 그런 환각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세상,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생물학적이고 진화론적으로 자연스러운 상태다. 이렇게 어머니가 몰두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상태다라고 봤고, 이게 임신 말기부터 생후 몇 개월까지, 한 3, 4개월까지 지속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게 점차 사라지게 돼요. 이 몰두 상태가. 그러면서 유아가 좌절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유아가 원하는 것을 실제로 실현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아가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요구하는 게 아니죠. 늘 배고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놀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늘 엄마를 찾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 요구도 엄마한테 하지 않을 때 엄마가 물러나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아한테 계속해서 뭘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 그러면서 안아주는 환경만 이렇게 조성해 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상태를 위니컷은 어떤 형태 없음의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형태 없음의 상태와 혼자 있는 상태를 그러니까 누군가의 현존 속에서 경험을 할 때, 그 상태에 있을 때, 또 자기감을 형성할 수 있다. 자기감 발달에 이런 요인들이, 이런 상태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엄마가 이런 경험을 방해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막 혼자서 놀고 있어요. 막 놀고 있는데 아이가 혼자서 놀고 있는데 그 놀이 장난감을 가지고 자신의 방식으로 놀겠죠. 그러니까 뭐 놀이 방식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모를 경우에 그냥 자기가 만들어서 놀이 방식을 만들어서 그 장난감을 갖고 막 놀아요. 근데 엄마가 그게 아니야 라고 개입하면서 어떻게 노는지 알려준다든가 계속해서 말을 건다든가 혼자 있는데, 그런 경우 침범적인 태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 놀 때 가만히 놔두되 옆에 있어주는, 지켜봐 주기만 하는, 거울 기능만 하는 그런 엄마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아이가 혼자 있는데 계속 다가가서 말 걸고 방해하고, 그 홀로 있는 상태를 방해하고 침범을 하게 되면 유아가 엄마가 하는 요구들, 엄마가 하는 그 던지는 그런 상호작용에 억지로 반응을 해요. 억지로 반응을 하면서 거짓 자기가 형성되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거짓 자기가 형성되면 참 자기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 숨겨지게 된다 라고 하고, 참 자기가 발현되지 못하는 마음 상태를 정신적인 멸절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충분히 좋은 어머니의 특성은 유아의 공격성을 받아주는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모성적 몰두 상태가 이제 얼마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점점 이제 엄마가 자기 개인적인 삶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신의 욕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유아의 욕구보단 자신한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단계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유아가, 아이가 자기가 바라는 세계가 펼쳐지는 시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었는데, 자기가 전능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능감의 경험이 깨지는 순간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경험하면서 이제 자신이 전능한 존재라기보다는 엄마한테 내가 의존적인 존재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어떤 대상, 외부의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 내가 되게 의존적인 존재이구나. 내가 어떤 외부 대상을 창조하고 만들어내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실의 상황을 고려를 해서 타협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어떻게 보면 뭐 프로이트의 현실 원리를
익히게 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아의 기능이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가 말한 자아의 기능이 발달하게 된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위니컷은 유아한테 내재적으로 분리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 분리에 대한 욕구, 분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견딜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페어웨어 같은 경우는 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좌절 경험이 가져오는 그 병리적인 결과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위니컷은 그게 그만큼 고통스럽긴 하지만 병리를 가져올 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다. 받아들일 수 있다, 유아는 이 현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현실에서 욕구가 좌절되면 공격성을 보이게 되죠. 울고 짜증내고 엄마한테 화내고 이렇게 공격성을 표출하면서 대상을 파괴하려고 해요. 근데 이때 엄마가 되게 이때 중요한 엄마의 역할은 유아가 공격성을 어머니한테 보였을 때 엄마는 유아의 공격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그러니까 그 공격성으로 인해서 파괴되지 않는 대상이 돼야 돼요. 살아남는 대상이 되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공격성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존하고 있는 어떤 외부 대상이 살아남는 것을 경험을 해야지만 자기 통제에서 벗어난 어떤 개별적인 타자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공격성을 표출하고 그게 파괴됐음 바랄 때 실제로 그 대상이 무너지고 되게 흔들리게 된다면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에 대한 불안도 생길 뿐만 아니라 어떤 자신의 공격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개별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타자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데 되게 중요한 엄마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만 그렇게 돼야지만 비로소 대상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위니컷은 대상 사용 능력을 되게 강조했어요. 동등한 관계에서 대인 관계를 맺기 위해선 대상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상 관계랑 대상 사용이랑 구분해서 위니컷은 얘기하는데, 대상 관계라는 건 유아의 환상 속에서 통제되는 대상이랑 맺는 그런 환상적인 차원의 관계라면, 대상 사용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 대상을 자기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공격성을 표출해도 자신의 환상대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아가 막 울거나 엄마한테 화내거나 뭐 물건 던지거나 할 때 그 앞에서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거나, 혹은 막 같이 때린다든가 반격을 하고 공격을 한다든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렇게 되면 그 대상을 자기가 잃어버리게 될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서 결국에는 그게 반복되면 대상한테 자기를 또 맞추는, 대상의 요구대로, 대상의 눈치를 보는 거죠.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거죠. 엄마한테 자신을 맞추는 거짓 자기를 또 계속해서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중요한, 어떻게 보면 위니컷이 제시한
되게 독특한 개념인데 중간 경험과 중간 대상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 중에 또 중간 대상과 그 경험을 존중해주는 어머니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간 경험이라는 건 주관적인 전능감 경험과 어떤 객관적인 현실 경험 사이에 있는 경험인데, 사실 주관적 전능감 경험하고 정말 질적으로 다르죠. 전능감 경험이라는 건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창조했다라고 느끼는 거고 통제감을 갖는 건데, 객관적 현실 경험은 자기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대상을 창조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외부 세계에서 그 대상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현실을 고려해서 적절히 타협하면서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능감 경험과 객관적 현실 경험은 되게 질적으로 다른 경험의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대조적인 경험의 차원들을 어떻게 유아가 다룰 수 있는가. 현실 경험은 되게 고통스러울 수 있죠. 전능 상태에 있다가 현실을 경험한다는 건. 그러니까 이것을 완충하는 경험이 또 중간 경험이기도 하고, 이 충격을 완충하는 경험이 중간 경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그 사이에 낀 모호한 경험이고 대상인데, 예를 들어 아이가 곰인형을 막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간 대상인 건데, 뭐 이불이나. 그러니까 이건 그렇죠. 자기가 창조한 것도 아니에요. 곰인형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들어낸 것도 외부에 있으니까 뭐 창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외부 세계에서 발견해야만 하는 통제할 수 없는 대상도 아닌 되게 모호한 대상이 곰인형이 되는 건데, 그 곰인형과의 뭐 경험, 관계 경험,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아이가 그런 대상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엄마는, 그런 엄마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인형일 뿐인데 왜 그걸 갖고 나가야 돼? 그건 그냥 놓고 가. 뭐 이렇게 말하는 엄마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아이한테 되게 중요하면 그걸 인정해주고, 그게 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굳이 명확하게 밝혀주려고 시도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거, 그 중간 대상을. 그게 되게 중요하고, 이 중간 경험을 나중에 가서 위니컷은 인간의 창조성이 발현되는 경험의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주관적 환상의 세계도 아니고 객관적인 현실의 세계도 아닌 이 모호한 공간 속에서 인간의 창조성이라는 게 발달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되게 강조를 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인간의 창조성, 그리고 참 자기가 발현될 수 있는 공간인데, 위니컷은 참 자기라는 게 주관적인 경험 속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발현되는 거라고 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인의 경우도 창조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이 자신의 뭐 객관적 현실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허구적인 그런 것들을 즐기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실험하고 놀 수 있을 때 단단한 자기감을, 그러니까 주관적인 자기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삶의 생동감이 생겨나는 것이다. 삶의 의미를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놀이할 수 있는 능력, 이 영역에서 놀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인간한테 어느 시기에서든지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니캇이 강조하는 건 자기로 살아가는 거, 주관적인 자기 경험과 연결될 수 있는 거,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갖고 있지 못하면 그런 환경을 다시 제공해주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됐다 할지라도 그런 안아주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그 과거에 중단이 됐던, 그러니까 잘못된 양육 환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그 자기의 발달 과정이 다시 재개가 돼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분석가가 그런 안아주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분석가 입장에서 그게 중요하니까 제공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내담자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담자 안에 어떤 강한 자기회복 능력이 내재되어 있고 자기회복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딱 분석실로 딱 들어온 순간에 발휘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한테 결핍됐던 부분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적인 그런 특성을 분석가가 제공하도록 그 분석 상황을 형성해 나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분석 상황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 어머니의 기능들을 분석가가 해주는 거예요. 분석에서. 그러니까 내담자가 어떤 요구도 받지 않고 분석가의 요구도 받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존재할 수 있는 경험을 해보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자기가 주관적으로 즉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느끼고 분석가와 나누고 표현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참 자기와 접촉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자기로 늘 사회 속에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안아주는 환경이 아니니까 만약에 안아주는 환경이 형성된다면 그 참 자기가 발현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거짓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참 자기가 발현될 수 있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분석가는 어떤 대상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내담자는 분석가를 한 대상으로서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공격성을 표출했을 때 충분히 좋은 엄마는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보복하거나 위축되거나 하지 않고 그런 파괴성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그 대상이 되어줌으로써 그러니까 동등한 대인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초석을 마련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동일하게 분석가 역시도 내담자가 자신한테 공격을 했을 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머물러 주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환상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중간 경험을 또 동시에 하도록 하는 거예요. 분석 상황에서. 여러 가지 환상들을 펼쳐 놓을 수 있도록 하고 그걸 가지고 또 놀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주관적 자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